채권의 가격과 금리, 배당금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연준이 6%를 딱 건드리는 순간에 세계 경제 어느 한 구석에서는 위기가 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0개월 내지 1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100% 확률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과 채권을 많은 분들이 반대의 개념으로 대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 투자적인 성격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미래 실적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주식을 사줌으로 해서 회사에서 발행한 그 주식으로 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소득을 내면 배당금으로 주주분들에게 돌려드리는 형태가 되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같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발행을 했다, 정부가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한 만큼 표면가의 일부 상환시에 드려야 될 이자를 미리 약속을 해서 적어놓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함께 채권도 똑같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기업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주식을 발행하는 게 나을까, 채권을 발행하는 게 나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정부 입장에서, 정부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식회사다, 국민은 주주다, 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한번 주식을 발행해서 차라리 그걸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데 세금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why not? 뭐 못할 거 없죠. 국가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국가가 발행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 시장에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국가는, 정부라고 하는 이 경제 주체는 주식 발행보다도 채권 발행을 더 선호할까? 선호한다 그럴까요? 정부 중에서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이 상장해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포항제철도 국영기업 비슷했는데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개념에서 기획재정부가 또는 뭐 한국은행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부는 채권 발행이 더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죠? 발행한 거니까 채권을 판매하는 거죠. 그죠? 판매하니까 누군가는 사줘야 되겠죠. 그럼 사준다는 말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시중에 많단 말이에요. 자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정부가 저 통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저 통화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해요? 발행했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발행해서 판매하려고 들겠죠.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고 적다고 판단됐을 때 정부가 그 통화량을 줄이고 늘리기 위해서 채권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 너무 지금처럼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정부가 채권을 팔기보다도 채권을 전부 다 매입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매입.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채권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 이렇게 갑자기 돈을 확 끌어당기면은 세계 국가에 흩어져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확 들어오면서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달러화가 작아지니까 외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텐트럼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정부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선화한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는 뭐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이기 때문에 채권 정책만 잘못 펼쳐도 주식시장에서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 또는 미국 정부의 주식이 폭락을 한다면
옆에 있던 다른 주식들은 덩달아서 폭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그만큼 매일매일 가치 변화에 민감하고 국가 신용에 민감한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볼펜에 대한 수요가, 볼펜은 한 자루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강 PD 두 사람만 이거를 원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명이 지금 달려들었어요. 이거 사겠다고. 그럼 이 값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이 값이 올라가면 제가 이 값을 담보로 해서 빌렸을 때에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배당금을 많이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적게 약속해도 괜찮겠어요? 적게 해도 괜찮겠죠?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너 이만큼 배당해 줄게, 주식으로 치면 배당은 이렇게 해 줄게, 작게 약속해도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이자예요. 금리. 그러니까 채권, 정부가 믿을 만해. 나 정부가, 이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히 국가 신용도도 높고 재정이 단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믿을 만해 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3% 채권 발행 금리를 내놓고 발행을 해도 특달같이 다 될 거다 이 말이에요. 3%만 해도 안정적인 수입이거든요. 10년을 놓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주식을 10년 동안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났을까? 5에서 10% 이야기를 하거든요. 5에서 10%. 자, 그러면 5에서 10%라고 하는 거는 출렁거림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사이에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채권은 금리를 고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를 안정적으로 나는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 복지 정책이나 다른 예산에 써야 될 때 필요한 자금의 흐름이 향후 3%에서 4% 수준의 금리만 보장을 해줘도 나는 충분해 라고 판단했을 때는 무리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보다 채권을 사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채권의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같은 신용도가 높은 국가에서 정부가 세수가 너무 작고 앞으로 좀 돈 쓸 일이 많아서 차라리 돈을 좀 빌려오자 밖에서라고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발행하게 될 때에 그 금리를 3%, 4% 놓을 거냐, 10% 놓을 거냐 하는 것은 이 채권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 배당금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983년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웠던 경제 기간이 지나면서 85년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채가 약 390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1인당 1000달러, 아기가 태어나면 1000달러의 부채를 지고 태어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죠? 20%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떨어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얼마였겠어요? 상당히 높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신용이 상당히 낮으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럼 가격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약속해야 되겠어요? 적게 준다고 약속해야 되겠어요? 많이 준다고 약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 금리,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높다는 말은 시중에서 개인이 돈을, 정부도 예를 들어서 10%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는 5%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부가 10%면 우리는 15%, 개인을 향해서. 그래서 채권 금리가 결국 시장 금리와 맞물려 가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정부의 발행 금리가 높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의미고, 채권 가격이 싸다는 말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의미고, 아니면 공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팔아서 자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배당금, 즉 금리를 많이 줘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의 채권 금리, 즉 중앙은행에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금리가 이만큼 높다는데 시중은행들이 개인 대출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싼 가격으로, 싼 금리로 절대 줄 리가 없다. 언제를 보면 아실 수 있느냐? 1998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때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죠. 경제가 너무 좋아서 돈이 없을 리가 없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국가 신인도는 땅에 떨어졌죠. 우리나라 금리가 20%까지 오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대출자들이 은행을 가거나 제2금융권에 갔을 때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빌리죠. 그게 어디에 연동되어 있느냐? 정부의 채권금리에 연동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부의 채권금리는 어디와 연동되느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업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또 다른 책을 지금 한 2권 정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그냥 거시적인 내용을 쓰고 하나는 저도 총균수에 같은 아주 역작을 하나 쓰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미국 채권을 다 팔고 있거든요. 한 5천억 달러 이상을 팔았고 그 팔은 채권을 일본이 사들고 있다라고 제가 얼스라이언스 경제담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용인을 하고 있고 중국은 5천억 달러 넘는 규모의 채권을 팔고 그거를 뭐로 바꾼다 그랬죠? 금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보통 6%대면은 세계 경제에 어딘가 위기가 터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공부라는 건 반복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반복을 해드릴게요. 6% 금리가 열려 있고요. 미국 연준이 6%를 딱 건드리는 순간에 세계 경제 어느 한 구석에서는 위기가 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권 금리를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채권 중에 장기 채권이 있고 단기 채권이 있어요. 장기 채권은 10년, 30년물, 단기 채권은 1개월물, 뭐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초단기, 콜 금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익률은 뭐냐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수익률 곡선을 딱 그려보면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금리가 보통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드려서 죄송한데 첫 번째가 미국 달러화가 미국 경제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미국 경제의 지표의 특성은 기대입니다. expectation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더라도 기대치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잖아요. 어떤 대책? 물가를 잡아야 되는 대책. 왜?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아요. 이해되시죠?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으면은 장기금리 빼기 단기금리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 곡선이 만약에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걸로 떨어진다는 말은 즉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높다는 말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미래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딱 놓고 보니까 1960년부터 미국 경제에서 8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8번 중 모두가 다 10개월에서 13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10년짜리가 한 4.4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가 5.5니까 단기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10개월 내지 1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100% 확률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뒤면은 뭐예요? 2023년, 24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인하할 거야. 이 이야기는 수익률 곡선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건 뭐다? 앞으로 10개월 내지 1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침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2024년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단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 경제 내년도 어려울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나아질 것이냐? 2025년쯤 돼봐야 알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채권 그러면 금리와의 관계 이거 이해하는데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라고 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이 낮은 것은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사게 하려면
나중에 배당으로 약속할 수 있는 이자율을 높게 쳐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과 금리는 거꾸로 보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식시장이 매일 가격 변동하지만 채권시장은 가격 변동이 매일매일 크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가격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한다, 하나의 마중물로 사용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차이가 나타나겠죠. 채권 시장이 좋다, 즉 채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채권 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나도 너도 채권, 그러니까는 금리를 보고 달려드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 몰려든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기업의 재투자라든지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활성화된다, 둔화된다? 당연히 둔화된다. 그럼 주식시장은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은 나쁘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채권 시장에서 이제 그런 하나의 현상을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채권 시장에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잘 못합니다.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채권을 매입하거든요. 그러면 이 큰 손들, 기관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를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기관들이 움집해 있다, 서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은 서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금리는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해석하면. 그럼 이제 주식시장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행태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분석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면 주식과 채권의 이런 보완성, 대체성이 빈번하게 바뀌고 뒤바뀌고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교과서처럼 딱 일도 양단할 수 있는 구분이라 그러면 쉽죠. 뭐 채권 시장 쳐다보고 있으면 아, 올라가는구나, 주식시장은 떨어지는구나,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는 게, 어느 정도 갭이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금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 통화론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리는 돈의 회전 속도와 관련이 돼요. 돈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으면 돈이 빨리 돌아요, 늦게 돌아요? 빨리 돌죠. 돈이 많으니까 팡팡팡팡 돌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높아요, 낮아요? 낮죠. 돈이 많으니까 비싸게 주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회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뱅뱅 느리게 돈다라는 말은 시중에 돈이 적다. 그럼 돈 구하기가 힘들다. 돈 구하기 힘들면 돈을 빌릴 때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자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은 그만큼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말, 요약을 하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자산을 원하면 채권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20%까지 올리고 1983년도 20%까지 가고 자유시장 개방을 주장을 하고 레이거노믹스를 막 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983년, 85년에 아르헨티나, 칠레 경제 금융 위기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돈은 어디로 몰린다? 미국으로 간다. 그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충분히 용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 강달러를 지향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채를 많이 쥐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된다? 빨리 선제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1조 달러까지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한 4,2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불안하다. 세계 13위 또는 10위 경제권으로서는 적어도 1조 달러 정도는 외환보유고로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보수 소리 듣습니다. 근검 전략,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뭐 구호적인 내용이 아니고 선진 국민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근검 전략하는 정신이 있다는 걸 독일이나 일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